네,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최상병 순직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 등 산적한 현안만큼이나 공방의 소위도 거칠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후인 11시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 열립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그리고 기자회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여야가 산적한 현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거칠게 충돌을 했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 간에 오염수 방류 관련 설전이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전력의 입. 그거는 지금 총리께서 아까 잠깐만요. 저 이제 말씀을 듣고 답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다?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오염수는 일본 영해를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당연히 벗어나죠. 당연히 벗어나죠. 오염수가 그러면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어렵네요. 줄여서 오염수라고 하시죠. 아니죠. 오염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전 상황 이제 두 분도 함께 들으셨을 텐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당시에 통제 불능인 상태에서 그게 바닷물로 그냥 상당량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알프스로 처리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그때 흘러나오지 않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때는 알프스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알프스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흘러나온 물과 지금 방류하는 물은 분명히 다른 물이죠. 하나는 알프스 처리된 것이고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 예. 그러니까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한 거죠.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한 건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그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미요 우리 국민들이 저 정도 이제 상식은 다 알고 있어요. 국민 다수는요 이게 알프스 처리돼 갖고 나온다 하니까 오염수냐 뭐 오염 처리수냐 아니면 또 오염을 빼고 처리수를 부를 것이냐 뭐 그것이 이 상황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이제 변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그 알프스 처리돼서 흘러나온 거다, 방류되는 거다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맞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본질은 여야가 달리 보는 본질은 달라진 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용어를 가지고 한 총리가 뭐 저렇게 집착을 하는 필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용어 가지고 싸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거 무슨 임무를 받은 것처럼 저렇게 한 총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논쟁을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임무를 받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단 연찬회에서 뭐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과 좀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세요? 원래 한덕수 총리가 제가 주니어 때부터 알던 관료인데 원래 저런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저렇게 투사처럼 변한 게 그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품성까지 자꾸 바꾸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 질문도 드려봐야겠는데요. 물론 이제 두 분 총평 이야기하시면서 녹여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화두 중에 하나가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게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소소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가 된 지 오늘 이제 8일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염수 지난주 목요일 24일이었죠. 제일 주목해서 본 것이요. 우리 수산물의 판매량 이걸 제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세력의 괴담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오히려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에 지난 주말에 매출액이 전주 대비 1.5배에서 2배가량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해안 쪽에서 전어 축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성황이었어요. 대성황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동이 맥혔다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수산물 소비를 줄이고 다른 육류나 이런 걸로 옮겨갔을 텐데 오히려 더 늘고 있어요. 더 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 뇌성송 구멍탑, 뭐 사드 전자 참외 뭐 이런 거에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국민 의식이 성숙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 용어 변경 안 해도요. 이게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무적으로 보면요. 오염수라고 대통령도 오염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오염 처리수라고 안 했습니다.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그 기자회견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굳이 오염 처리수라고 바꾸면요. 또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 그 빌미를 줘요.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상황이 정리돼 가도록 이미 큰 가닥은 잡혔어요. 민주당의 그런 괴담 선동은 뭐 폭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용어 변경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지켜보자. 그거고 일본의 본질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 윤 정부의 본질도 바뀌지 않을 거고 좀 보자. 특히 도쿄전력을 지금 믿지 않는 분위기는 뭐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지 뭐 지금 용어를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은데 국민들은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 이게 그래서 그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로서 좀 공식화하는 건가?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는 사실 이게 공식화하는 단계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뭐 말씀해 주신 거는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식화하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입장 변경이 좀 있겠습니까? 뭐 이제 의원들에 따라서 예.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건 뭐 자기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의원들은 오염수라고 쓰고 어떤 예. 의원들은 뭐 처리수라고 쓰고 뭐 그게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지난번 그 월요일 화요일 그 1박 2일 연찬회 때 보니까 저녁 때 그 뷔페식으로 드셨던데 거기 해산물도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근데 그 해산물 그 메뉴가 네 개 있었어요. 4개. 뭐 가리비, 꼴뚜기, 뭐 새우 뭐 해갖고. 근데 우리 수산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리비는 중국산 가리비를 드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 소비는 안 하고 왜 뭐 그 중국산 가리비는 그렇게 그냥 중국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게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서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삼중수소 그 함유량이 지금 뭐 50배가 높다.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명칭에 대해서 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화라고 했다 개인 의견이라고 좀 정정하기도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의 명칭에 대해서 공식화한다 안 한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전혀 의미 없습니다. 지금 괜히 뭐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한다 안 한다 개인이다 공식이다 뭐 그러고 또 공식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는 일을 지금 괜히 관심이 있는 채 하고 있는 그럼 거니까요. 오염 처리수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 지금 오염수로 이미 굳어져 있는 걸 뭐 굳이 처리를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아마 국민들은 계속 오염수로 쓸 거고요. 민주당도 오염수로 계속 쓸 겁니다. 예. 예결위를 고리로 해서 저희가 오염수 관련 이야기 짚어봤는데 오염수 관련 설전이 예결위에서 있었다면 운영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서 나온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남로당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확실하게 자유민주 이쪽 진영으로 전향을 한 분이고요. 홍범도 장군은 죽을 때까지 소련인으로서, 소련 공산당원으로서, 소련군 대위 출신으로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니까 이게 한때 좌익 경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것만 갖고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끝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봐야죠. 거기서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논란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 논란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육사의 교과 과정을 개편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국군의 뿌리가 홍범도와 김원봉으로부터 나왔다. 근데 둘 다 좌익 계열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물론 항일 무장 투쟁에서의 그 어떤 전과, 공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굳이 그 좌익 계열의 그런 사람들을 갖고 와서 국군의 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거를 중심으로 육사 교과 과정을 개편하라. 6.25 전쟁사를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국군의 날도 지금 10월 1일 아닙니까? 이거를 10월 1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의 기습 남침을 받고 우리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으로 밀렸잖아요. 근데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하는데 그해 10월 1일 날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 10월 1일은 그런 날이에요. 또 다른 10월 1일이 있어요. 1953년 10월 1일인데 그날은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뜻깊은 10월 1일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10월 1일 정당성이 없다. 정통성이 없다. 9월 17일 광복군 창설 이걸로 바꾸자 했는데 여론의 반발로 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요.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군사 위협이 일본입니까? 북한입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적관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흐트려 놓는 이른바 남북 화해를 위해서 문재인식 남북 화해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흐트려버리는 뭐 그런 일환으로 저 홍범도 흉상을 2018년 3.1절에 세운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육사생도들에게는 안 맞는 그거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 공방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 사례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지금 뭐 설명이 길어지면서 지금 본질을 잃은 것 같은데요. 홍범도 장군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1910년도부터 20년, 30년대의 주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독립군이나 의병들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전부 중국이나 러시아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쪽 정부의 비호를 받은 거죠.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중국파와 러시아파가 싸움을 하면서도 일본을 향해서 싸우는 그 개념에서는 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합하면은 우리가 이겼어요. 청살리 대첩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년, 30년대를 지금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지금의 기준으로 하는 건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아도 너무 잘못 찾은 거고요. 괜히 지금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지금 홍범도 장군 때문에 불러일으킨 거니까 지금 아마 좀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홍범도 장군으로 그냥 평가를 해주고 그분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중국파와 소련파들이 싸웠다는 그 역사적 기록도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소련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 스탈린과 레닌이 지배하던 그 어간이었기 때문에 그 소련 정부에 의탁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산당이 입당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45년 이후 또 6.25 상황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뭘 지금 아마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다가 홍범도 장군이라는 잘못된 고리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혼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기를 조언합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항일 무장 독립투쟁 경력 있는 대로 다 인정하자. 그러니까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넉 달 후인 10월에 청산리 전투, 여기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 다 압니다. 그거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분을 소련 공산당원으로 생을 마감하고 1941년에 히틀러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의 나이가 만 73세였어요. 그런데 나는 소련 공산당의 자랑스러운 군대로 참전을 하겠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왜 육군사관으로 끌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흉상을 놓는다는 건요, 롤모델이 되라.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는 인물. 근데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잖아요. 저기 흉상에 저 입고 있는 옷이 소련 군복입니다. 매일같이 저기 학습하는 저 충무관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면서 육사생도들이 자발적으로 거수경례를 한단 말이에요. 소련군 대위 군복을 입고 있는 저분한테 왜 육사생도들이 저분을 롤모델로 해서 저기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네, 혹시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 헛다리를 누가 짚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요. 주적이 일본이에요. 소련하고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 그 상황, 이분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자꾸 지금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는 헛다리를 이제 그만 좀 짚어라라고 얘기하고 이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함께 또 사실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또 예결위에서 좀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뭐 이념적으로도 많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가열되는 상황으로도 보여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뭐 이념이라든가 역사 논쟁이 아니고요. 우리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고요. 정율성은 뭐 홍범도 장군보다도 훨씬 더한 사람이죠. 전범이에요. 6.25 전범. 그리고 6.25 때 내려와서 우리 그 궁정 악보, 우리 문화재를 탈취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준 사람입니다. 중국인으로 죽었고, 모태똥을 위한 적들을 물리치고 모태똥의 뭐를 불러라. 이런 군가를 만드는데 그 적이 누구예요? 미군과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그런 전범 행위를 한 사람을 보니까요. 광주, 뭐 전남, 화순 뭐 해갖고요. 지난 몇 년 동안 117억 원을 썼어요. 근데 호남에도 학도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10분의 1도 안 썼어요. 그리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에 좀 정신 차려야 될 것이요. 이렇게 정율성, 저게 광주 정신이다. 정율성 기념사업이 광주 정신이다. 그러면요, 강기정 시장은요, 앞으로 헌법 개정 시에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3.1 운동하고 4.19 혁명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5.18을 집어넣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5.18은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정일성 기념사업이 광주 정신이면 5.18 정신이 빨갱이도 인정하고 뭐 그런 반국가사법 그 6.25 전쟁 전범까지 다 인정하자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게 5.18 정신이 어떻게 돼? 5.18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강기정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이 정일성 씨 부분은 이게 이제 6.25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일성 씨 부분하고 홍범도 장군 부분은 전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일성 씨 부분은 6.25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촉발이 된 게 1990년대에 광주 로컬 방송이 이분을 발굴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국 정부나 중국에 왔던 여러 요인들이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광주가 생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꾸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분을 광주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또 이걸 여러 가지를 다큐멘터리를 맞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로컬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광주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더 해보고 예.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아마 찬반이 뭐 격렬하게 붙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결위 그리고 운영위 상황 짚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국토위에서도 충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상황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요. 헌재에서 기각됐고요. 국회에서는 인용됐죠. 우리 장관님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시죠.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과해달라, 중립 의무를 약속해달라,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이게 포럼에서 나온 원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런 예. 공방이 시작이 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공직선거법이라 보면요,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면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미국 대통령도 그 중간 선거 때 자기 당 후보들 지원 유세 다닙니다. 뭐 그 일본 총리, 뭐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다 자기 당 후보들 지원 유세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제 3.15 부정선거라든가 이 관제 부정선거 이런 그 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못하게 대통령,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 중립 선거에 직접 개입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다 그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2004년 총선 직전에 열린 우리당이 만약에 그 승리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는 뭐든지 다 하고 싶다.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건데 헌재에서 기각된 건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그 탄핵할 만큼 그렇게 뭐 과한 위반은 아니었다 그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비추어 봐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어디서 했다는 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그때 했던 말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사과나 뭐 중립 의무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게 수도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했던 게 아마 그 지역 행사였어요. 그리고 예? 민주당 쪽 사람들은 전부 다 출석을 못하게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포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좀 뭐 안심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좀 간과한 측면, 방심한 측면도 있지만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경위가 어찌됐든지 간에 흘러나와 가지고 보도가 되고 이랬으면 몸을 낮추는 게 아니고 지금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노무현도 탄핵 기각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지 그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요. 선거법 위반은 인정을 한 거고요. 뭐 물론 미국의 미국 대통령이나 뭐 다 합니다. 선거 지원 유세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경우가 좀 달라요. 지금 공무원들이 몇백만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늘공하고 어공이 나눠져 있는데 늘공이 어공의 지휘를 받잖아요. 만약에 이걸 풀어버리면은 늘공이 어공을 지배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선거법을 만들어 놨고 이것이 미국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바꾸죠. 그럼 법을 그럼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은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원장관이. 근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대법 판결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기각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분이 지금 다른데 이렇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쪽을 보고 지금 바라보고 하는 거지 국민의 공복으로서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머리 좋다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장관,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국회에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에 좀 오랜만에 좀 모습을 드러낸 장관이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오랜만에 나타나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잼버리 주무부처 예. 장관으로서 지금 파행을 겪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예. 거기에 따른 뭐 처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덕 부총리가 그 현장을 좀 지켜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숙소 가서 이게 잠을 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거는 김현숙 장관이 좀 분명하게 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뭐 사과도 그런 거에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해지겠죠. 예, 신경민 전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장관인 것, 더군다나 잼버리의 책임 주무장관이라는 것을 아직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8일 만에 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건데 이게 18일이나 걸릴 정도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18일 만에 나와서 또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분은 여가부 뭐 해체와 상관없이 빨리 신변을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장관에 대한 책임감, 어떤 책무감이 없이 그냥 장관 타이틀만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건 우리 공직자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이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지금 기자간담회,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오늘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최대 이슈라고 그럴까요?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5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뭐 특별하게 기대되는 멘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아마 똑같은 얘기,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할 거고 지금 도덕성 문제가 특히 지금 김남국 문제가 어저께 결정이 되면서 그렇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예.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파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떤 신뢰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1년을 맞아서 뭔가 분명한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저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민주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을 모았던 체포 동의안 뭐 이제 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의 범주가 어느 정도 넓을 것이냐, 또는 이야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기자회견문 작성해갖고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뭐 낭독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일문일답이 이어지면은 그 기자회견문에서야 본인 뭐 체포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김남국 의원 어제 그 제명 부결한 거에 대해서도 뭐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문일답에서는 그게 주된 그 기자 질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암만 입으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재명 그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된 작년 8월 28일 이후 이 계속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없이 민생을 얘기하면 그냥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보다는 다소 몇 분 지원되는 걸로 조금 지연되는 걸로 좀 보이는데 두 분 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당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1년 동안 당 내에서 분위기라든지 좀 상황적으로 변한 게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월 27일 날 그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속에서 이건 뭐 당연히 부결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결과도 물론 부결이었습니다만은 충격적이었던 게 한 40표 내지 50표 정도가 가결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넘어간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그 기점 이후에 또 송영길 파동도 있었고 김남국 파동도 있으면서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훨씬 더 부각이 돼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온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요. 그간의 소회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 연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현장 연결해서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취임 1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본인이 느꼈던 바 등등을 좀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현장 지금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당원 오시죠.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다 매도하고 겁박합니다. 심지어 국민과 싸우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2023년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 치면서 공범이 됐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합니다.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했던 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심각한 권력 사유화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청년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을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될 정권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진실 은폐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 원대 국책 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민생 포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복합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벅찹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 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서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번 돈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나라 국간을 거덜내고도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전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서민들에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유튜브 연합뉴스TV 채널에 접속하시면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신전 의원과 관련된 이 기자간담회 함께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내용보다는 이제 저 끝나고 나면은 기자들이 검찰이 9월 4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나갈 건지 안 나가면 언제 나갈 건지 뭐 그다음에 어제 뭐 김남국 의원 그 부결시킨 거에 대한 뭐 입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만약에 이제 회기 중에 그 오면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기자회견 본문보다는 그 일문일답에 뭐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기자회견 본문은 뭐 예상을 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기한 단식 오늘부터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 수사니 뭐니 다 모두 영향을 받는 거죠. 앞으로 이제 단식 정국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단식 정국에다가 어떻게 거리로 뛰어나가는 이제 민주당이 가령 지금 현재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국감이 이제 한 달여면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금 28일부터 또 시작이 되고 추석 연휴 국감 이렇게 앞두고 민주당의 행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무도 뭐 거의 다 중단이 될 거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도 이 단식 정국 내지는 민주당의 이 국회 운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도 약간 지금 검찰이 생각하는 그런 행보나 코스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앞으로 행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들어가면요. 그 상태에서 검찰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출석 못하죠. 무기한 단식 농성해갖고 진이 다 빠진 사람이 검찰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기한 단식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상 검찰 출석 거부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엄청난 또 논란을 낳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전혀 짐작할 수 없죠. 저렇게 되면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 간담회 있었고 그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짧게 두 분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좀 언급은 해주셨지만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만 네. 부결이 됐고 표결에서 3대3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3대3이라는 동수로 봤을 때는 아마 야당에서 부결표를 던졌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많거든요. 과연 이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의견들.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상황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22일 날 갑자기 윤리 소위 1소위죠. 1소위 직전에 45분 전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바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일주일 수년이 된 거예요. 예. 수년이 되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직후에 그 5월 8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그 조금 있다가 바로 탈당을 했고 이번에 이제 8월 말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미아 상태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복당도 불가능하고요. 예. 김남국 의원을 받아줄 만한 정치적 세력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수년을 하고 뭐 이랬다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히 지금 28, 29일 워크숍을 통해서 윤리적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5월 초에 이 문제가 김남국 의원이 송영길 의원 돈봉투 사건 직후에 터져가지고 5월 15일 날 혁신위를 띄우기로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6월 중순에 떠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5, 6, 7, 8을 돌이켜보면 김남국 의원의 이 어저께 이 조치 3대3으로 윤리소위가 제명을 부결해버렸다는 것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예. 잘못돼도 매우 잘못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미야. 그런데 또 제 식구 감싸기냐라는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짧게 이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총선에 뭐 우려는 없겠습니까? 이 상황으로 이제 뭐 후폭풍이 불겠죠.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하는 게 무슨 희생과 양보라는데 전혀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이 출마해주면 국민의힘은 좋습니다. 그래요? 저런 분도 또 저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데도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구 한석은 그냥 거의 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불출마를 명분으로 해서 뭘 했다. 그래서 어제부로 민주당은 도덕적 파산 선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두 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